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전망을 지금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네. 당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각하되고 기각되어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법리적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법리적 결론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이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그 상황을 네.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 네. 모든 것이 불법 위에 쌓아진 성이기 때문에 네. 공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썩은 나무로는 절대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의 성으로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네. 새로운 이 성을 쌓을 수는 없다. 그건 모래성이 될 것이다. 가장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내란죄가 핵심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결의할 때 네. 내란죄라고 하는 항목으로 갖다가 헌재에다 탄핵 소추를 했는데 네. 내란죄라고 하는 빅스테이크가 빠져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헌재에서도 그걸 빼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탄핵 사유의 가장 중재라고 생각했었던 네. 국회 의결의 핵심인 내란죄라고 하는 몸통아리가 지금 빠져버린 상태에서 네. 깃털만 가지고 지금 바람에 이리 날릴 거냐 저리 날릴 거냐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 소추의 핵심 내용 중에서 내란죄를 빼버리는 순간 그 순간 숨도 안 쉬고 헌법재판소가 이건 각하야 다 짐 싸가지고 다 가 이래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야 옳은데 네. 이미 이 국회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일부가 네. 이 주사파의 당파화돼 가지고 팩션화된 거죠. 네. 그래서 파당으로 이미 공정하고 법률의 양심에 따라서 헌법의 이 기각 사유냐 아니면 인용 사유냐라고 하는 어떤 그 논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일부가 지금 이 파당화돼 있죠. 돼 그러니까 있다. 뭐 시쳇말 우리가 답정너라고는 말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보는 거죠.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렇죠. 속도를 내고 있을 뿐이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이다. 그렇게 의도해서 가려다가 네. 지금 여론과 국민들이 개몽이 돼서 네.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께서도 네. 이것은 80%가 내란죄 때문에 탄핵 소추를 했는데 네. 빅스테이크가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볼 것도 없이 사기 탄핵이다. 네. 헌법학자께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거 자체는 내란죄로 성립될 수 없는 그 사안을 가지고 지금 들여다보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비프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포크 스테이크나 닭갈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비프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비프는 포크로 찍어가지고 다시 가져가 버리고 주방으로 거기에 감자 하나만 덩그머니 남아 있으면 이 디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디쉬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두구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깥에다 이제 뭐 정육점 소고기 판다. 이렇게 소고기 정육점이라고 간판을 내걸고 안에 들어갔더니 뭐 닭갈비나 개고기 내놓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사기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리고 현재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은 우선 최소한의 대통령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거 인권 문제인데요. 오직했으면은 뭐 일본 식민지 재판정에서도 안중근 의사에게는 방어권을 주었다. 그리고 신군부 국보위 재판에서도 김재규 전 안기부장한테 방어권, 정보부장한테 네. 방어권을 줬다. 네. 북한의 인민보위부에서도 재판할 때 장성택한테 방어권을 줬다. 총살을 시켰을 망정. 네. 그런데 세계 10대 강대국인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기관인 헌법기관에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지금 심판 재판을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에게 변론권을 주지 않고 방어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제3세계 최하위 재판의 어떤 그런 수준이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그 밖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헌재에서 갖다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전부 공수처의 불법 증거, 불법 수사, 불법 증인, 또 불법 구속, 불법 체포. 그래서 불법의 성으로 만리장성을 쌓았다시피 쌓은 그 증거 자료 가지고 심지어 증인까지도 지금 저것은 내 증거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증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불법 증거물들을 갖다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대통령 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을 심판하겠다고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주사파 헌재재판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행각을 보면
이것은 국민만이 저항할 수 있고 국민만이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관심에서 이걸 본다면은 이것은 이미 각하 내지는 기각되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성민 전 의원께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은 썩은 나무로 지어진 불법의 성이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안중근 의사가 거사 이후에 재판을 받았을 때도 방어권이 있었다. 그랬더니 야권에서 아니 어떻게 안중근 의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유한단 말이냐 이렇게 반박을 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해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는 안중근 윤석열을 비교한 게 아니에요. 일본 판사와 지금의 헌재 재판관들을 비유한 겁니다. 아니 문장을 어떻게 읽었길래 아니 안중근과 윤석열을 비교한 게 아니라고요. 일본 판사조차도 자기네들 이 나라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았던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범인일 텐데 그 안중근 의사에게 방어권을 줬는데 우리는 국가 원수인데 현직 왜 방어권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일본 판사와 지금의 헌법 재판관을 비교한 겁니다. 그 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니까 달을 봐야 되는데 그 손가락을 쳐다보고 해석하는 문해력의 문제가 아주 적당하신데요. 국회 측에서도 얼마 전에 그 탄핵 결의안에 대해서 형사법상 이 소추 사유 내란죄를 이렇게 거둬들인 것 자체가 네. 자신들이 해놓고 이 탄핵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스스로 발을 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정치 선동이다. 허위 선동이다. 그걸로 묶어 이어가지고 정치 프레임 걸어서 주사파식으로 내란몰이 정치로 강행해서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탄핵을 한번 해서 대통령직을 선거에서는 졌지만은 로또 복권 줬듯이 다시 한번 주어야 우리가 횡재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마키아벨리 접근식으로 가서 정권을 탈취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내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란죄의 성립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형법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내란죄를 스스로 뺐지 않습니까?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 철회할 때도 국회 결의를 통해서 철회를 해야지 그걸 자기네들 마음대로 어떻게 그렇게 철회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철회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주었다. 이미 이건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내란죄를 가지고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패한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아차하고 빨리 후다닥 철회를 한 거 아닌가. 네. 철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국회 측 변호인단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네. 탄핵 소추안을 다시 만들어서 그렇죠. 재의결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소위 말해서 헌재도 그렇고 이 사법부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이 듀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프로시저라고 하는 게 네. 법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헌법이라고 하는 거, 법이라고 하는 거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려면은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을 동시에 딱 하나로 줄탁 동시에 한 것처럼 맞아 떨어져야 네. 그래야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런데 지금 이건 누더기에 누더기에 위선에 위선에 사기에 사기에 불법에 불법에 모든 걸 갖다가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냥 그쪽으로 몰아붙여서 정치 재판하자. 네. 이것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기관이나 헌법기관이 해야 될 그런 어떤 일이 아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지기현 판사께서 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중앙지법에 네. 형사 35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25부. 25부. 네. 25부에서 굉장히 이 선제적 탄핵 기각의 판결을 내렸다. 어느 부분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내린 네. 결정은 네. 물론 보니까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던데 네. 하나는 구속 기간이 이미 네. 지났다. 넘었다. 기한이 넘었다. 기소 기간이 넘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공수처가 취득한 모든 이 수사 증거 기록 야. 이것은 불법이다. 그것이 썩은 나무다. 이렇게. 썩은 나무다. 그걸로 법의 논리와 재판의 논리와 재판의 프로세스를 세울 수는 없는 거다. 썩은 나무와 불법 건축물 얘기를 하시니까 똑같습니다. 금세 이해가 되네. 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네. 이것이 하나의 판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천년만년 계속 국가의 영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네.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수많은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정치적 해프닝들이 발생될 수가 있고 네.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사법 정의의 지속성을 위해서 국가의 지속성을 위해서 이건 중요한 후대들에게 천년 후에 하나의 판례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판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썩은 나무로 집을 지은 그 사건을 금방 쓰러지고 붕괴된 사건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의 천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이 사법 정의의 이 건축물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엉터리 같은 판례를 내립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법원에서도 그런 사법부에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그런 판단을 내린 것 자체가 이것은 불법의 불법성이다. 이 재판이 성립될 수가 없고 증거에 효력이 없다. 위헌성이다. 불법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고 또 지기현 이 판사께서도 이 구속을 취소한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또 그리고 검찰총장께서도 이 법원의 판단을 가만 보니까 맞다, 옳다. 이 날짜의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불법이고 공수처가 이재명 대표는 그걸 뭐 초보적 산수의 문제다 이랬잖아요. 그것은 이재명의 전과사범 이재명의 수준이고 네.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전과사범이죠. 전과사범은 산수를 잘 못하면 또 전과사범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 5개가 만일에 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전과 구범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전과 구범의 산수 실력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검찰총장께서 즉시 항고를 안 했다고 네. 항소를 안 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네. 그 검찰총장 자체가 이걸 찬찬히 생각해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네. 이게 법원의 판단이 맞다, 판결이 맞다, 이건 불법이다. 음. 그리고 공수처는 사실상 권력 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네. 그런데 공수처가 아무리 그 공수처에 관련된 법령을 뒤집어 봐도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건 있는데 내란 수사권이 없다. 내란 수사권이 없다. 네. 죄송합니다. 네. 내란 수사권이 없다. 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음. 어떻게 자기네들이 자기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확대 해석하거나 아니면 유추 해석을 하거나 엉터리 해석을 해서 한다고 한들 아무리 봐도 또 기존에 선례 판례도 없고 그래서 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어떻게 내란죄의 수사를 전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고 또 판사 쇼핑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이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불법이다라고 검찰총장 검찰 내부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선제적으로 사법부가 이것은 위헌이고 불법이고 이것은 재해 성립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자께서 썩은 나무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썩은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이게 지금 재판에 기둥으로 이걸 내세우겠다는 거냐. 그건 쓰러지는 거다. 그래서 그 검찰총장과 이 법원의 판단 자체가 헌재 던지는 메시지로서의 가장 강력한 메타포를 갖고 있다. 그것은 선제적 기각이고 선제적 이 재판은 탄핵 재판은 무효고 각하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당신네들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고 불법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어떤 법적 효력이 없는 증거를 채취에다가 그걸 갖다가 지금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거 인정 못하고 이거 불법이고 이거 재판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판결을 내려줬으니까 부담 없이 이제 하면 될 것 아니냐. 우리가 헌법재판관들의 짐을 덜어준 것이니 덜어준 거다. 아니, 고민하지 마라. 저기 말이죠. 그 나중에 저희 시청자들께 그 제목 붙일 때 지금 말씀하신 거 썩은 나무로 지은 불법 건축물 공자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이 선제적으로 각하 기각 결정을 내려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장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으니까 그 시사 탱크 진행하실 때 그때 탱크 정론인가 그랬었죠. 그때 딱 카메라 앞에 혼자 서서 이 좌파 세력들에게 질타를 했던 그 정말 인기 있었어요. 그때 그 모습이 자꾸 제가 이렇게 아유. 말씀하시는 중에 그 모습이 겹쳐 보여서 참 만감이 새로웠습니다. 대단한 인기였었어요 그때.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네. 가장 결정적인 것이 내란체 성립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하고 네. 그다음에 곽종근. 곽종근인가요? 네. 특전사령관. 네. 거기에 이제 박선원, 김병주가 따라 붙어 가지고 뭐 끌어내라 했다. 네. 소위 말해서 네. 뭐 인원 요원 인원, 이런 요원. 거 헷갈려 하니까 그다음에 그거 국회의원이라고도 말해주고. 국회의원들 뭐 체포 명단 작성해 가지고 예. 홍장원 그건 국정원 1차장. 그런 메모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전부 지금 이게 그 국가 이 감정원에 네. 집어넣다 보니까 그게 지금 박아무개 이름으로 지금 다 나왔고 홍장원의 메모가 아니라고 하는 박선원 의원이 그 그렇다는 거 필적이 아닙니까? 뭐 지금 99%인가요? 90%. 네. 그러니까 지금 찍소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음. 새벽에 왔는데도 지금 울어야 되는데 닭이 안 울고 닭병 걸린 것처럼 지금 닭장에 갇혀서 벌벌 떨고 지금 여우 새끼 들어올까 봐 지금 끔지룩끔지룩 하고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사실상 내란죄를 엮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고 봤는데 네. 그간에 이 곽종근도 그렇고 지금 이 홍장원도 그렇고 전부 이것이 사기고 공작이고 회유고 협박이고 심지어 특전사령관 곽종근은 양심선언까지 해야 될지도 모른다. 안 하면은 말이야 내란죄로 엮겠다라고 하는 이런 협박을 받고 친구하고 전화를 하면서 그 참 비열한 협박이에요. 비열한 협박 정도가 아니고 이게 바로 주사파들의 아주 수단 목적을 가리지 않는 네. 그게 바로 내란 정치고 내란몰이 정치 이게 바로 지금 탄핵 내란의 핵심이죠. 네. 내란 회유 협박을 통해서 사회 국헌문란과 대한민국의 헌정 파괴해서 의도적으로 대통령을 그냥 국헌문란했다고 엮어대려고 하는 그런 회유 협박 그런 어떤 그 공작 이런 것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네.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전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증거로 이것을 내란죄 성립 구성 요건의 증거로 이걸 과연 쓸 수 있느냐. 이미 뭐 이 김계리 이 변호사가 헌재 변론 과정 속에 이 박선원하고 그 누굽니까 그 김동중 누구 군인 출신 군인 출신 김병주. 네. 저는 그런 사람들 불필요한 사람들이라 이름을 별로 기억할지도 않는데 네. 그런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곽종근이 회유하는 그 영상 박범계, 유튜브 뭐 부승찬 그 네 명이 찍는 항상 그 거론되죠. 과정 속에서 의원, 요원 예. 또 국회의원이라 네. 해라라고 하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영상에 딱 보여줬죠. 이게 전 국민들이 5,200만 전 국민들이 다 봐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서 야 내란 원조당이 예. 원조 내란당이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이끌고 있는 이 당이네. 이게 내란 원조당이네. 이게 원조 내란 정치네. 저거 지금 보는데 공작을 하고 있네. 회의 협박하네. 야 미수범들이구나. 그래서 애들이 지금 꼼짝을 못하는구나. 이런 사실 확인을 전부 전 국민들이 한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장성민 의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측근 중에 한 분으로 여러 가지 조언을 함께하고 대통령과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머리를 함께 맞댔던 이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어서 다시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를 하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국정 어젠다는 뭡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좀 하고 계실 거고 네. 또 영어의 몸으로 계실 때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저는 계속 추측을 합니다만은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특수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24시간 북한이라고 하는 적국 네. 총부리를 맞대고 있고 네. 지금도 간첩들이 드글드글 끌고 있고 스파이가 또
들어오고 있고 네. 중국 간첩들도 지금 들어와서 국정원을 찍어대고 또 군함을 찍어대고 네. 여러 가지 군사 시설들을 지금 찍어대도 간첩법을 지금 현재 만들지 못한 나라라고 하는 그 위중한 상황. 네. 이게 상시 24시간 휴전선에 GP에서 북한의 총불을 맞대고 있고 지뢰밭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해서 현대전을 익히려고 하는 북한의 적국의 그런 사병들의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잠을 많이 못 주무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복귀를 한다면은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다시 재강화시키고 붐업을 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재점검하고 가장 그게 강화시켜야 된다. 시급합니다. 아, 왜 대통령께서 12.3을 이렇게 비상계엄을 당신에게 주어진 어떤 합법적인 통치 행위고 네. 권력이지만 그걸 합법적으로 썼는가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을 대통령은 아직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네.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 사령관으로서 적국과 24시간 맞대고 있고 주변 4대 강대국들이 사실상 핵무장을 다 하고 있고 일본만 제외해놓고 네. 네. 중국, 러시아는 현재 지금 일촉즉발이 지금 강대국으로 가고 있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고 네. 이 북한, 중국, 러시아는 지금 다 우리와는 체제가 다르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봤을 때 북서 쪽에 있는 3개 그렇습니다. 적대국들. 소위 말해서 대륙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요즘 2.0 콜드워 뉴 냉전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신권위주의 국가, 네. 독재국가, 네. 전제주의 국가, 오토크라스라고 이제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미국이 주적이라고 지금 표명하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그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나라 세 나라가 우리나라와 전부 헌법상 영토를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동시에 핵 보유국이. 다 핵보유국들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안보 상황이라고 하는 건 북한 플러스 네. 중국 플러스 러시아까지 알파거든요. 네. 여기에 대통령은 아마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24시간 대통령은 사실 한국의 안보 상황은 비상사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29번의 다수결의 독재를 이용해 가지고 대통령 탄핵에 국무총리 탄핵에 국방부 장관 탄핵에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에 경찰청장 탄핵에 소위 말해서 서울청장 탄핵에 그다음에 국군 수도경비 사령부까지 다 탄핵하고 네. 정보처장까지 다 탄핵하고 네. 감사원장까지 간첩을 잡겠다라고 하는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모든 것을 다 탄핵을 해버리면은 네. 그리고 예산도 안 줘버리고 그러면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내각을 전부 문 닫아라. 정부를 마비시키고 그러면 24시간 북한과의 지금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네. 24시간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런 위기의 나라인데 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처럼 네. 대만과 중국처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통령께서 고민했겠어요. 이것은 평시 위기고 평시 긴장이고 평시 비상사태인 나라에서 안보 위기의 나라에서 정부를 다 마비시키고 예산까지 다 죽여버리고 대통령을 무력화시켜버려. 이것은 나로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마지막 알리는 수밖에 없다. 나로서는 내가 갖고 있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을 이제 국민에게 호소하고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 마지막 비상대권을 방어 차원에서 쓸 수밖에 없었던 내가 거죠. 이 권한을 쓰다가 네. 내 대통령직이 어떻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은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나는 대통령까지 다 됐는데 대통령인데 더 이상 내가 무슨 하나님하고 뭐 권력 투쟁을 할 것도 아니고 미국과 권력 투쟁을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 더 이상 내란을 내가 왜 일으킵니까? 권력을 내가 가질 만큼 다 가졌는데 이제는 영토와 국민의 자유와 체제와 국민의 생명과 이 뭐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첫 번째 미션이고 사명이고 그렇죠. 소명인데 그렇죠. 밤잠 안 자고 그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지키다가 실패했을 경우에만 탄핵을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이 나라를 지키는데 내 몸과 마음과 내 대통령직을 걸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보시면은 사형 선고까지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무기징역 또는 사형 선고. 다 던진 겁니다. 내가 처자식이 있냐 뭐가 있냐. 나는 가진 게 없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외에는 없다.
나는 2030 미래 세대들 위해서 이제 글로벌 중추국 하나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5만 불, 8만 불, 10만 불 시대를 열어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강조해온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모든 걸 누구하고 내 고민을 상의할 필요 없다.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12.3 사태는 네. 대통령이 대통령직도 던지고 당신의 개인의 생명 목숨도 던졌다. 그런데 당시에 그 12월 3일 날 밤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12월 3일 밤 국무위원들은 그런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겁니까? 많이들 몰랐다고 생각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대통령의 긴급 비상권 대권 발동이라든지 계엄권 발동이라든지 비상사태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뭐 내란 폭동 소위 말해서 전쟁에 준하는 그런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됐을 때 체제 유지를 위한 마쿠의 이제 마지막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하려면은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정상적인 비상시국은 비상시국에 맞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비상국무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인식을 대통령에게 가진 통치권의 행정이죠. 그런 인식을 몇 주 전부터 국무위원들하고 공유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들을 믿고 상의할 만한 분들한테는 극히 제한적일 극히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예. 왜냐하면은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맞아요. 그때 참 기가 이 막혔어요. 비상대권을 막판에 그날 저 기억납니다. 오후 활동할 7시에 했거든요. 예. 그거를. 발동할 때 예. 그 뭐 3분도 안 걸렸잖아요. 네. 그건 국무회의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네. 선포해버리고 내 국무회의에 준하는 걸로 그러고 이건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 금융권에 비상계엄이 있어요. 사실상. 바로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경제 긴급조치 행정 명령 하나를 발동하는데도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비상대권을 유효하게 글을 쓰려면은 정보가 기밀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만약 그 당시에 YS가 금융실명제를 이 검토 단계에서부터 네. 한 달 전, 두 달 전에 공개를 했다면 절대 성공 못했을 거라고.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회의하면 바로 정보 세버립니다. 네. 회의하면 정보 세고 바로 바로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 반대뿐만 아니라 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 구조가 네, 하루아침에 그게 다 뒤집혀야 되는데 네.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먹고 살고 기생하고 산업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장사 활동을 하고 이 체제가 변화가 되면은 나의 경제적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모든 기업인들이 다 반대하고 다 나섰습니다. 일어나서 정치인 돼서 로비할 거고 아니 되옵니다. YS님. 가기 전에 언론에 다 유출돼서 대기업들이 광고 주면서 얼마나 막군 로비를 해서 YS 대통령한테 공격을 해야 되도록 작업을 또 하겠습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극도의 보안 속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벼락치듯이 하는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나 계엄이나 비상 사태에 대한 그 선포권은 네. 그 판단 자체를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맡기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가가 비상 사태인지 아닌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한다. 왜 그러냐? 예. 저도 이제 보수 대통령을 제가 만들어 보기 한번 도와서 예. 대통령과 일을 해보기도 했고 예. 진보 대통령을 또 이렇게 캠페인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해보고 김대중 정부 때 그때 네, 정책 국정상황실장을 상황실장 하셨죠. 했고 정무비서관을 했었죠. 네. 그래서 보수 진보의 양쪽에 두 대통령을 다 어떻게 보면 캠페인을 하면서 모셔보면서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한번 볼 수 있는 네. 보수 진영에서도 보고 진보 진영에서도 보고 네. 이들의 입장에서는 뭘 지금 추진해야 되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뭘 추진하면은 국력과 국익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네. 봤거든요. 예. 그런 대통령의 통치권자 입장에서 통치권을 막판에 발휘할 때 왜 이 비상대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그 판단권을 대통령 한 분에게 누구도 그건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었냐, 특권을 주었냐를 하면요. 대통령은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국가의 내정에 관한 행정 치안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원가에 돌아다니는 찌라시까지 국정원 보고부터 시작해서 군 정보 보고까지 북한군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미연합사에서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노래 가사말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전망위로 쥐새끼 한 마리 뛰어다닌 것까지 네. 상시 이걸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다 올라오는 거죠. 다 그게. 올라오는 거죠. 네. 국정 전반에 대한 상황을 24시간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대통령 걸 보고 있거든. 그것을 국무위원들하고 완전히 공유할 수가 공유를 없잖아요. 못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너무 많은 기밀이 있고 또 이 기밀을 그 파트와 대통령 간에 논의해서 개혁하고 혁신해내지 않으면은 네.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거든. 예. 그래서 그 모든 국가의 기밀과 이 특수 정보에 대해서는 그걸 종합적으로 받는 분이 대통령 한 분이기 때문에 이 비상 사태라고 일반 국민들이나 학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상시 핵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북한에 24시간 중국 간첩이 바글바글거리고 북한 간첩이 바글바글거리고 전직 대통령이 USB로 국가 기밀을 전부 빼서 중국 북한에다 넘기고 자유인을 갖다가 북한에다 강제 북송해서 판문점에서 끌려가기 싫어서 엉엉 울면서 그런 어떤 쓰라린 현장 우리의 공무원이 서해에서 물에 빠져서 기름에 부어가지고 불타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알고도 국가가 방치해버린 이 극악무도한 그 모든 사실들을 대통령은 다 겪었고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국가를 보호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모든 정보 기밀에 대해서는 대통령만이 이런 상태에 나는 우리 국가 비상이 걸렸다고 보고 지금 이런 비상 위기 상황인데 국회에서 대통령까지 끌어내리고 모든 정부 요직을 다 문 닫게 만들어 버리고 예산을 다 이렇게 특히 감사원장까지 탄핵 결의를 해버린 그러면 이건 이미 대한민국은 이건 주사파 손에 들어간 것이다. 비상 선포를 해야 되는 거다. 나는 거기에 내가 대통령직을 걸고 내 목숨을 걸었다. 자, 국민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라. 이건 국민 주권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민주공화국은 그 민주의 공화국의 핵심은 국민 주권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인인 여러분들에게 이 대통령인 여러분의 대변자, 여러분의 대행자인 나는 더 이상 할 힘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나라는 나와 함께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같이 지킵시다. 나는 던졌습니다. 목숨을 던졌고 내가 대통령직을 던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는 이렇습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이렇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제 우리 국민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이 결정 아마 있으실 거라고 기대를 해 보면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오면은 다시 한미 안보 공조 체제를 점검을 하고 이제 국건이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 가장 회담인데 급선무죠. 잘 되겠습니까? 네, 저는 잘 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면 바로 응해 올까요?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케미가 잘 맞고 아 정말요? 아주 네. 융합이 잘 되고 음. 두 분이 만나시면은 네. 어쩌면은 전직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케미가 더 잘 맞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상 미국의 민주당은 예. 한국의 민주당과 정치적 정책과 이데올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성향이. 네. 근데 우리는 이 국힘당이나 이런 데는 보수당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공화당인 보수당과 사실 정책적인 일치점이 동질성이 훨씬 강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전과사범 이재명이 이끌고 있는 쉐쉐 친중 소국주의 정당보다는 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미국과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운명을 같이 공유하지 않았으면은 오늘의 자유, 오늘의 평화, 오늘의 대한민국의 세계 10대 강대국이 되는 번영의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네.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의 운명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 동맹을 지난번에 우주 동맹까지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해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체제까지 네. 굳건히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보수당이라고 하는 동질적인 어떤 정책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그렇고 두 분은 또 아웃사이더입니다. 기성 정치판에 떼먹거나 물들지 않은 아웃사이더로서 그렇네요. 들어와서 원래 정당인으로 젊었을 때 그렇지 키워온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동병상련을 너무 잘합니다.